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누구에게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시간일 겁니다. 중요한 건 1월 1일이나 11월 14일이나 모두 다 새로운 하루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11월 14일 과학인 이정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곧장 이제 심층 탐구를 시작하도록 하죠. 심층 탐구,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는 녹조의 번성, 남세균 탓인가 사람 잘못인가 이런 건데요. 이건 추천 과학책 시간에도 소개할 주제입니다.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녹조의 번성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4대강 사업을 거치면서 지금 강의 이제 녹조 문제 이런 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이정모 관장님의 미니 강의 방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책에 보면 이런 제목이 나와요. 1970년 마산 앞바다에서 목격한 적조를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적조의 강렬한 붉은빛은 인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에 비해 담수에서 발생하는 청록색 녹조는 그다지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모양이다. 2023년 8월 여러 언론에서는 올해 8월이네요. 소양호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녹조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소양댐이 1973년 10월에 준공됐으니 소양호의 나이가 50살이 된 것은 맞지만 녹조가 처음 발생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소양호에서는 1980년대부터 녹조가 있었고 내가 대학원생 때 수질 조사를 다닐 때도 여름마다 관찰됐다. 기자가 된 이후인 1997년 나는 소양호 녹조 발생을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소양호의 녹조는 30년도 안 돼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계속 있었다. 소양호가 뭐예요? 댐이잖아요. 그렇죠. 댐 속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그 녹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을 가둬두니까요. 가둬두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격적으로 봤던 사진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예. 마치 걸쭉한 예. 음료수 같은 초록색 물질이에요. 저걸 보면서 우리가 뭐 생각했냐면 나온 말이 녹조 라떼란 말도 그렇죠. 나오곤 했었죠. 그게 보면 뭔가 그냥 걸쭉하게 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배가 타고 다니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곳곳에서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물질인 거죠. 이것도 호네요, 그죠? 그 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녹조들이 왜 이렇게 발생될까? 이것을 보고 우리 녹조 라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라떼라고 하는 녹차 라떼에게 되게 미안한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저는 사실 녹차 라떼를 좋아했었는데 이 녹조 라떼란 말이 나온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녹차 라떼도 안 마시고 아예 라떼는 안 마시게 돼버렸어요. 연상이 되니까. 연상이 돼서 그냥 뭔가 그냥 바디감이 없는 예. 그냥 커피? 예. 아무것도 밀크가 안 들어가는 커피만 먹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녹조라고 하면 되게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녹조가 뭐냐면 두가 한자로 보면 녹조가 있는데 다 녹조라고 읽게 되잖아요. 뜻이 다르네요. 뜻 다르죠. 이 녹조는 생물로서의 녹색 조류를 말하는 거예요.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녹조에 생물로서의 녹색 조류 생물을 말하는 거고 저 조수간만 할 때 조자잖아요. 녹조는 녹색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조 현상 녹조 현상 할 때가 저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녹조고, 그러니까 위에 그 파란 글씨로 있는 녹조는 생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아래에 있는 녹조의 현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녹조 현상은 녹조 라떼 할 때 조는
위에 파란 녹조가 아니라 빨간 녹조인 거죠. 그래서 녹색 물에 관한 건 거죠. 녹색 물에 관한 겁니다. 녹색 물, 녹색 물에 관한 것을 그 녹색 번성, 녹조의 번성이 그 남색인 탓인가, 사람 잘못인가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4년에 미국에서 70마리 이상, 머리가 있네요. 70마리 이상의 흰머리 수리에게 액포성 골수병증이 생겼습니다. 그걸 이제 VM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AVM이라고 그랬어요. AV안 해가지고 조류에만 발생한 줄 알았죠. 조류 액포성 골수병증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양서류와 파충류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류를 빼고 액포성 골수병증 VM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남세균이 만든 독소인 에크노토노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세균이 에크노토노스라고 하는 남세균인데 이 에크노토노스가 그러니까 브롬이 있는 경우에는 에크노토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만듭니다. 이 독소가 물고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작은 물새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까지 가요? 이제는 흰머리 수리까지 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축적이 되면서 먹이살을 축적했다면서 큰 흰머리 수리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세균이 결국에 에크노톡신이라고 하는 그 독소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세균은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남세균은요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지구가 이제 46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38억 년 전에 이제 생명이 처음 생겼어요. 그 당시에 지구는요 빨갰습니다. 우린 지구 그러면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지구의 색깔을 생각하잖아요. 38억 년 전에는요 지금 이렇게 빨갰어요. 대기 중에 하늘도 빨간색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색인 이유는 지구 대기에 산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는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원소이지만 O2 산소 기체로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다 암석 속에 존재하든지 물에만 존재했던 거죠. H2O 물 속에 존재하든지 여러 가지 암석에 그 광물에 산소 붙어 있는 산소로서 존재한 거예요. 대기 중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아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었어요. 근데 남세균이 얘가 저는 38억 년 거의 최초의 박테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아니죠.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 나갑니다. 광합성을 하면서 어떻게 산소가 조금씩 생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기도 어떻게 좀 파랗게 되고 한참도 내다볼 수 없던 바다도 붉은색에서 맑은 파란 투명한 색깔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남세균이 우리에게 많은 질소 영양분도 갖다 주고 유기물을 만들어냈고 결국에 에너지와 산소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근데 남세균은 커다랗고 한 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그룹입니다. 그 남세균은 여러 가지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보면요, 이렇게 왜 단수한 모양도 있고 실 모양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단세포 형태도 있지만 여러 개가 모여서 뭐 군집 상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눈 하나면 눈에 안 보이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실 모양으로 걷긴다든지 군집이 되면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자꾸 얘라고 그러네. 큰일 났습니다.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혹시 남세균에도 광합성을 뭐가 있어야 돼요? 엽록체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엽록체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박테리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저겁니다. 원핵생물이에요. 원핵생물이란 건 뭐냐면 그건 핵막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만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니 여러 가지 소기관이 없는 건데 그 남세균도 박테리아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기관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엽록체는 워낙에 커다란 소기관이거든요. 엽록체 자체가 하나의 박테리아였어요. 근데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가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소화하지 못하는 박테리아가 산소를 막 사용하는 박테리아를 잡아먹었는데 소화시키지 않고 같이 공생해요. 그게 미토콘드리아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야 이런 거예요. 또 이제 광합성을 하는 어떤 소포 작은 조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공생을 하면서 그게 엽록체가 되고 이게 식물이 되는 건데 그 식물 세포가 되기 전에도 남세균은 이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단순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에 있는 다양한 물질을 사용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남세균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골칫덩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가리보다 더 강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모든 남세균이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물에서 흙냄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요. 그 리우 올림픽 때예요. 리우 올림픽의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인데 뭐 50m짜리 수영장이 아니고 수구 경기장, 다이빙 경기장이에요. 예. 근데 초록색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저게 바닥이 초록색이어서 그런 게 아닌 건 네, 거죠? 바다가 똑같이 파란색인데 예.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 리우 올림픽의 올림픽 경기장에는 천장이 없었어요. 예. 천장이 없으니까 햇빛을 그대로 받잖아요. 아. 그래서 집에서도 왜 그 어항 같은 거 키우면 햇빛이 들어오면 막 이끼들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도 이제 남세균이 막 자라게 남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균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독을 시키려면 염소를 넣죠. 예. 그러니까 모든 수영장에 염소를 넣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이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좀 더 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과산화수소수 H2O2를 넣었어요. 예. 근데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어요. 적당하게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예. 깨끗해야지. 그죠? 많이 넣었더니 염소 소독제를 이 과산화수소가 중화를 시켜버렸어요. 중화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소독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남세균이 엄청나게 자라게 된 거예요. 염소를 앓는 셈이 돼버린 그 염소를 거잖아요. 앓는 셈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여기 보고 다이빙 선수가 내려가라 축구 선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물을 다 빼오고 채우는 데까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이게 채워지기는 됐던 거죠. 그러니까 리우 올림픽 실화 사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림픽 때도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남세균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남세균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도 하지만 아주 유해한 남세균들도 있어요.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로토리아, 아파니조메논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이 발생하는 시기들은 다 다른데요. 주로 냄새를 일으킨다든지 신경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신경 독소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물질들이죠. 이런 물질들이 신경질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대구의 수돗물에서도 검출되고 그래서 한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남세균이 녹조를 막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왜 갇혀 있으니까 지구 우리 강물들이 왜 갇혀 있어요? 4대강 때문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녹조 라떼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쉬운 것은 강물을 흘려보낼까 하는 거잖아요. 강물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4대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물 수자원을 막 확보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확보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했는데 녹조 라떼가 생긴다고 해서 강물을 흘려보낼까? 그럼 물이 부족하잖아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입니다. 강찬수 기자도 책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을 흘려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물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 이런 질문에는 녹조 라떼 이 물은 우리가 사용하기엔 너무나 안주로 오염된 물이다. 오염된 물이 그렇게 있는 게 우리가 수자원을 갖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녹조 라떼의 원인이 우리 남세균보다 남세균이 생긴 거지만 인간이 더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점 오염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염원이 남세균뿐만 아니라 이미 오염원이 있다는 거예요. 산림에서 근교 개발하고 축산 분뇨, 농경지 비료, 도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수들이 이게 오염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오염원 때문에 남세균과 작용을 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또 보면 깊은 물이냐 얕은 물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릅니다. 얕은 물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물이면 그 조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침전물이 생깁니다. 아주 깊은 곳이 생기는데 근데 그것이 그 위에 조류하고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근데 물이 얕으면은 강으로 흡수된 것들이 침전됐다가다 뭔가
뭔가 벌컥하면 위로 떠올리잖아요. 사실 부유한단 말이에요.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해 조류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녹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깊은 곳이 이렇게 깊은 물을 가져야 되는 거죠. 호수도 깊어야 되고, 근데 우리 점점 가두게 되면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원래 강에는 녹조라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길 틈이 없어요. 물이 흐르니까. 물이 흐르니까. 예. 근데 물을 막아서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생기지 않을 정도의 유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찬수 기자가 쓴 사진 찍은 사진인데 낙동강의 남세균 마이크로시스티스 아까 제가 봤었던 그 구조 있잖아요. 생각났어요. 이게 마이크로시스티스입니다. 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생긴 녹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독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로거든요. 이 수로는 뭐예요? 녹조가 발생한 강에서 물을 끌어당긴 거예요. 농수로로 쓰겠다고. 근데 저렇게 녹조가 많이 꼈단 말이에요. 그게 농수로로 사실 적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두면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게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게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제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에 수 있고 바다로 있는데 우리가 흐르는 강에서는 아예 녹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쭉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건데 기껏 막 가다 놓고 만들어 놓고선 이거를 결국 바다에까지 녹조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바다에서는 뭐 적조 영상이니 이런 걸로 가끔가다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4대강 때문에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녹조 라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빙어들이 여러 가지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거예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데 원래 이 플랑크톤들은 이제 남세균들도 막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빙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빙어가 너무 많으니까 남세균을 잘 잡아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빙어들이 플랑크톤을 막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빙어 숫자를 줄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빙어가 줄어드니까 플랑크톤 수는 늘어나겠죠. 플랑크톤이 늘어나니까 플랑크톤이 남세균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건 남세균이 줄어드니까 녹조 현상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라든지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절 잘해서 물고기 다 잡아먹었던 또 다른 문제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녹조가 이미 많이 껴인 데서 어떤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막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걸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제 화학적인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남세균을 없애는 의약품을 쓴다든지 중금속을 또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능은 하지만 보통 시민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 강에다가 뭐 화학약품을 뿌린다고 강에다가 뭐 중금속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이러면 다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비용도 뭐 작은 규모가 아니니까 엄청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아까 빙어를 줄이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 생물학적인 것도 문제 생기고 화학적인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인간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녹조 문제가 왜 생겼냐면 자연적으로선 생기지 않는 게 우리가 개입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인간이 개입했던 부분을 없애버리면 사실은 생물학적인 방법을 쓸 필요도 없고 화학적인 방법을 쓸 필요도 없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녹조랄 때는 수문을 열어서 강물 체류 시간을 줄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정부 때 계속 이거 시도를 했잖아요. 수문을 열고 간문을 없애고 수문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했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녹조는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 쉬운 방법을 놔두고 우리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녹조의 번성, 그 남세균 탓인가 사람 잘못인가라는 이야기에 다루고 있는데 물론 남세균 탓이지만 남세균 탓만은 아니고 인간이 만들었던 오염과 그다음에 4대강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니 이 인간의 원래 남세균은 자연적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사람의 행태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녹조의 번성에서 강찬수 기자가
주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세균이 제가 이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남세균이 어쨌든 간에 그 생물, 살아있는 물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세균이죠. 예. 박테리아인 거예요. 핵막이 없는 원핵 생물입니다. 생물이라는 건 이 살아있는 물질을 총칭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그 어쨌든 남세균 때문에 이제 그 녹색의 물처럼 예. 녹조 현상이 벌어지는 건 맞지만 그 남세균을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개입 때문에 적절하게 있어야 될 남세균이 더 많이 늘어나서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지거나 뭐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녹조가 번성한 데는 인간의 책임이 큽니다. 하수 처리장이나 폐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속에는 질소나 인같이 조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이죠. 오염 물질이 많이 유입될수록 조류에게 영양제를 주는 셈이고요. 또 강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강물을 막으면 그만큼 녹조가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강찬수 기자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영양화를 막고 남세균이 녹조로 자랄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수문을 열어서 물을 너무 오랫동안 가두지 말라 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뭐 이런 좀 속담도 맞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그 뭐 자연스럽게 과학책 소개로 추천 과학책 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 과학책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심층 탐구에서 다뤘던 녹조의 번성 그 지오북에서 나왔고요. 올해 10월이니까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그 중앙일보 환경 전문 그 기자인 강찬수 기자가 썼던 책이고요. 과학인 이정모에서도 이제 4대강 문제나 녹조 문제를 다룰 때 강찬수 기자의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인용해서 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 내용은 심층 탐구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강찬수 기자가 좀 뭐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 보니까 제가 이제 소개를 보니까 저자 소개를 보니까 환경 전문 기자로 30년 넘게 활동을 했고 여태까지 6,500건 이상의 기사를 썼다. 그 관장님도 아시는 분이죠? 딱 한 번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뭐 강찬수 기자랑 둘이 한 게 아니고 여러 명. 한 여러 명이 있을 때 강찬수 기자가 내 옆에 좀 앉아 있으면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젊게 보였어요. 근데 오늘 오면서 검색해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얼마 전에 정년 퇴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이게 저랑 동갑이면 참 제가 좀 샤이해서 사람들 친하게 못 지내는데 네. 전 저보다 한 10살쯤 어리다 생각해가지고 연락도 못했는데 오늘 보고 동갑인 거 보고서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로 지내면 제가 큰 도움을 받았을 텐데 강찬수 기자가 이 내용을 들으면 관장님한테 밥을 사겠는데요. 저는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왜 우리가 지금 중앙일보의 특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 되게 보수적인 매체고 그런데 예. 거기서 꾸준하게 이 환경 문제에서는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기사를 써 주셨어요. 예. 그리고 내가 이 서평을 어떤 신문에다가 한번 쓸 뻔했는데 예. 신문에서 거절하더라고요. 너무 편향적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책이 편향적인 게 아니라 당신 신문회가 편향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하죠. 사실은 또 그것도 적절한 말은 아니었는데 예. 적절하지 않은 말을 또 했네요. 예. 사과드립니다. 근데 강찬수 기자가 저도 안면은 없습니다만 그 또 이제 언론사 이쪽 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발로 뛰는 기자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중앙선대위의 그 진화에 관한 글을 몇 년간 연재를 했었는데 네. 그때 제 글을 잘 만져주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논문을 보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딴 기자가 쓴 걸 봤어요. 딴 기자가 그냥 강창수 기자를 평했는데 예. 자기는 열심히 보도자를 보고 있고 예. 기자회견에 열심히 받아 쓰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 논문을 읽고 있더라. 그 관련된 외국 저널을 보면서 저널을 보고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듣고서 인상만 가지고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널을 보고 질문을 하니까 그 상대방에게서
뭐 제대로 대답해 얼버무린 것들을 다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분은 박사님이신데 많은 분들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기자가 되고 나면은 새롭게 공부할 틈을 갖지 못하는데 이 바쁜 와중에도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6,500편이면 그 사람 평생 환경 기자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다른 것도 하실 텐데 그 1년에 200편 이상 거의 뭐 쉬는 날 아니면 하루에 한 편씩 썼다는 얘기인데 그걸 쓰기 위해서 아주 여러 편의 논문을 읽으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글들 보면 다시 최신 논문들이 들어가 있고 또 자기가 워낙에 또 환경 직접 측정하고 그 옛날에 공부했던 분이라서 자기의 경험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런 분이 기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자기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치열함을 놓치지 않았던 분인 거죠. 근데 이분이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예. 아니 그 하셨습니다. 관장님 환갑삼이 이렇게 그 공연 이렇게 좀 토크쇼요. 순회 공연 토크쇼 하듯이 네. 그 같은 이제 연배니까 이제 네. 요즘 이제 60만 60이 이제 정년 퇴임 그 나이니까요. 네. 같은 나이가 맞네요. 예. 아 이분이 그 뭐야 이씨면 내가 또 그 토크쇼에 초대할 텐데 강 씨여서 어쨌든 이시면 환갑 4인가요? 예, 한번 어쨌든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의 평상시에 얘기 중에 그 되게 그냥 꼭 잊지 않으려는 적이 있어요. 4대강 보수문을 열어서 원래대로 강이 흐르도록 하면 체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예. 깨끗한 물이어야지 가치가 있는 수자원이지 오염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폐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발 그 억지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오폐수를 만들지 말고 물을 흘리게 해서 양을 줄이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수자원을 유지하자라는 게 이분의 주장의 핵심이십니다. 그 가장 이제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주장이기도 하고 그거를 단순히 그냥 알맹이 없는 주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현장을 뛰면서 증빙 자료를 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억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알고 있지만 자기 입으로 얘기를 못할 뿐인 거죠. 그런 점에서 강찬수 기자의 용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자 생활을 뭐 감사드립니다. 그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그 나중에 인연이 돼서 또 이제 관장님하고도 다시 한번 만나고 또 이 코너에도 한번 뭐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하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추천 과학책 소개할 책은요. 야생의 식탁 북키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도 지난달에 나왔어요. 그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자연이 허락한 사계절의 기쁨을 채집하는 삶이라는 이제 부제가 붙었는데요. 제가 봤던 소개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그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마트 대신 숲에 가기로 했다. 이 무슨 내용인가요? 예.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신석기 시대와 함께 시작된 농사혁명. 예. 그리고 한 1800년대쯤 시작한 산업혁명이죠. 예. 그러니까 기원전 1만 2천년 무렵 인구가 5만에서 400만으로 확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인구를 인구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할 때쯤에 농사혁명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근데 인구가 늘어난 거나 농사혁명이 생긴 거나 원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사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한 10,000년 사이에 2만 년에서 10,000년 사이에 온도가 4, 5도 확 올라가 버립니다. 한꺼번에 4, 5도 올라가면서 빙하기가 끝나요.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해지니까 인구는 늘어나죠. 인구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났고 이 늘어난 인구들을 빙하기 끝나니까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구 증가와 농사혁명의 원인이 같은 거죠. 예. 4, 5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건 정말 예. 끔찍한 일이지만 예. 그 당시에 4, 5도가 올라온 것은 인간에게만 어떤 좀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렵 채집에서 예. 농사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 보면요. 수렵 채집에 있는 구석기인들은요. 다 맞아 죽은 흔적이 있어도 아파 죽은 흔적은 별로 없어요. 그 신석기인들은 다 아파 죽었어요. 왜냐하면 농사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예. 구석기인 사람들은요 되게 좋았어요.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런 거죠.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똑같진 않아 먹었어요. 뭐 냉동실에 쟁여둘 것도 아닌 거고. 그죠. 야, 우리 30명이 나가서 메모들 잡아야 되는데 5명이나 삐쳐서 안 나간다. 그럼 예. 안 되는 거예요. 다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5명이 없으면 못 잡으니까. 예. 또 많이 가져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예. 김치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사냥하면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걸 가질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조금만 해도 됐고 나머지 시간 노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뭐 쌓이지 않으니까 재산도 안 생기고 예. 계급도 안 생기는 거였어요. 예. 근데 왜 갑자기 농사를 짓게 되냐? 예. 이거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인간의 삶은 고달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이해됐고 관절염을 앓는 아프기 시작했고 빈부격차와 계급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수렵과 채집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구석기 시대의 식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이 책 저자의 물음이었죠. 그러니까 야생의 식탁 저자는 스코틀랜드의 중부에서 꼬박 1년 동안을 구석기 식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식탁 그러면 뭐 목가적으로 보이잖아요. 숲에서 뭔가 따 먹고 주워 먹고 이런 거니까.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초봄에는 혈당이 떨어진 거예요. 예. 당분 섭취를 잘 못해서 예. 혈당이 떨어지고 칼로리가 결핍돼서 어지럼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우리 갑자기 숲에 가서 너희 모두 구해서 먹어봐. 우리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다 하더라도 고기는 뭐 토끼를 잡아 먹다 하더라도 우리가 탄수화물을 갖지 못하니까 삐쩍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밀밭의 파수꾼에서도 나온 얘기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빵 안 먹고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이렇게 비짝 말랐지라는 얘기 호밀밭 파수꾼의 주인공이 계속 하는 이야기잖아요. 또 이 책의 저자는 여름에는 지방을 섭취하지 못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 주변에 그 포진들이 막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은이는 왜 사서 이 고생을 했을까?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비드와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아픈 지구에 공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지구도 아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구와 인간의 위기에 대한 치유를 도모해 본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숲에만 가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갑니다. 하지만 지구와 인간의 치유를 위한 야생의 식탁은 계속 차릴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도 같이 야생의 식당을 차리자. 우리도 슈퍼마켓 같이 대신에 숲으로 가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저는 못해요. 하지만 지구의 아픔에 한번 공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먹는 것만큼 자연적인 건 없는 거거든요. 이 가장 자연적인 행동을 통해서 먹을 때마다 지구에 대한 아픔을 내가 공명하면 우리가 지구의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서를 쓰셨어요. 인간과 자연의 몸과 마음이 한데 건강해지는 길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늘 곁에 두고 실천해 보기 바란다. 그다음에 윌든 쓰신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가는 계절 속에 깃들어 살라. 그 계절의 공기를 호흡하고 음료를 마시고 과일을 맛보고 태지의 영향에 몸을 맡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소로가 이 책에 추천서 썼다는 게 아니라 데이비드 소로가 윌든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저자가 했던 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금해할 만한 거를 직접 대리 체험을 해서 알려준 거기도 하네요. 네, 전 계절이 좋을 때쯤 되면 가을이나 이럴 때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내년에 가을에 한번 일주일 정도 어디 가서 시도해 볼까라는 생각합니다. 일주일 너무 긴가? 5일, 3일, 뭐 이틀이라도 이 정도 짧을 거야. 3일, 5일 정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 저자가 이런 얘기도 남겼네요. 나는 궁핍과 고난을 각오하며 이 한 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풍요로움이었다. 이건 꼭 먹는 거에 대한 풍요로움만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전체적인 이 저자가 느낀 풍요로움이 뭔지는 이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추천 과학책 2권 소개를 했고요.
오늘 과학인 이정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과학인 이정모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